진실을 찾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알아버리면 돌아갈 수 없을까 봐요. 처음엔 단순한 의뢰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을 의심하는 아내, 흐릿한 호텔 사진, 남편의 수상한 퇴근 시간. 하지만 제 직감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뭔가 이상하다고. 호텔 앞에서 촬영된 그 사진 한 장. 얼핏 보면 흔한 의심거리지만 이상한 건 의뢰인이 그것을 내미는 손짓이었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계산된 듯한. 그리고 향수. 남편에게서 나는 그 묘한 향. 무언가를 덮기 위한 냄새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누군가의 흔적. 그날 의뢰인은 저에게 진실을 부탁했지만 곧 진실보다 더 무서운 계획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사건의 끝에는 단순한 외도보다 더 차가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방탐정의 이중 파일에서 전하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흐릿한 빛이 내 사무실을 감싸고 있었다. 창밖엔 가느다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기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그런 고요를 깨뜨린 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선 한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상담 가능할까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30대 후반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가격대가 느껴지는 가방. 하지만 얼굴엔 분명한 피로와 망설임이 겹쳐 있었다. 나는 자리를 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녀는 가방을 열더니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흐릿하고 멀게 찍힌 사진 속 한 남성이 호텔 입구로 향하고 있었고 고개를 숙여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 옆엔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의 팔이 어렴풋이 찍혀 있었다. 이날 출장 간다던 날이에요. 분명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사진이 잘 안 찍혀서 흐리긴 하지만 저건 제 남편이에요. 한서진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아이 둘이 있고요. 남편은 정윤호 씨, IT 기업의 임원입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에 이미 짙게 번진 불신의 흔적이 있었다. 나는 입을 열지 않고 그녀가 말을 잇도록 기다렸다. 요즘 남편이 너무 달라졌어요. 예전엔 아무리 늦어도 8시 전에 귀가했는데 이젠 10시, 11시는 기본이고 어떤 날은 자정 넘어서야 들어와요. 그녀는 손을 모은 채 무릎 위에 올리고 있었다. 손끝이 자꾸 떨렸다. 전화도 자주 안 받고요. 회의 중이거나 운전 중이라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집에 들어오면 향수 냄새가 나요. 여자 향수요.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친구도 그런 향을 쓰지 않아요. 달콤한데 무겁고 진한 낯선 냄새. 나는 메모를 하면서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녀가 이미 마음속으로 확신을 품고 있다는 증거였다. 최근엔 휴대폰도 잠금 변경하고 제가 옆에 가기만 해도 화면을 꺼요. 그리고 주말마다 출장을 간다고 해요. 그런데요, 제가 몰래 회사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그런 출장 없었대요. 이쯤에서 나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이런 이야기를 마주할 때마다 감정의 진실이 먼저인지 아니면 그 감정을 증명하려는 행동이 먼저인지 혼란스러워진다. 한 번은 제가 몰래 따라가 봤어요. 정윤호 씨가 출장 간다던 날 서울 도심 호텔 앞에서 그를 봤어요. 그는 어떤 여자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너무 멀었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다. 전 이혼하려고 해요. 아이들 양육권도 지키고 싶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남편이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변호사도 그랬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대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분의 일상 일정과 자주 가는 장소, 회사 정보 등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인쇄된 A 사용지엔 회사 주소, 자주 가는 식당, 회의 일정, 퇴근 시간, 심지어 의심스러운 날짜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다. 이 여자는 이미 스스로 탐문 수사를 해본 셈이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내일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알려드리죠. 그녀는 미세하게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눈동자 깊숙이 깃든 싸늘한 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간 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10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 그리고 한 여자의 고유한 결심.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 의심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그녀가 떠난 그날 밤 나는 수첩을 꺼내 그녀가 건넨 정보를 다시 훑었다.
회사 주소, 귀가 시간, 의심되는 날짜들. 모든 게 조심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누군가를 믿지 못할 때 사람은 얼마나 철저해질 수 있는가, 그 한계를 보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강남의 고층 아파트 단지 앞에서 정윤호 씨를 기다렸다. 내 조수는 뒷좌석에서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머금은 채 창밖을 응시했다.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남성. 단정하고 무표정한 얼굴. 출근길의 정윤호였다.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차량을 미행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테헤란로 대로변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간판에는 테크노바이오라 적혀 있었다. 중견 IT 기업이자 바이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회사였다. 회사 측 정보에 따르면 그는 개발 총괄이사로 근무 중이었다. 창립 멤버 중 한 명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이혼 소송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점심시간 그는 사무실을 나와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따로 만나는 사람 없이 남성 직원 2명과 함께 식사를 했다. 대화 내용은 업무에 집중되어 있었고 딱히 눈에 띄는 친밀감도 없었다. 저녁엔 같은 회사 직원들과 소주방에 들렀다. 근무 마감 후 소규모 회식처럼 보였고 회식 내내 그는 자리를 지키다 10시가 조금 넘어 귀가했다. 서진 씨가 말했던 늦은 귀가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불륜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나는 그날의 기록을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너무 평범해서 수상한 사람도 있지. 다음 날은 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 확인에 들어갔다. 다행히 서진 씨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접근이 가능했다. 지출 내역은 대부분 회사 근처 식당, 주유소,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호텔 결제는 없었다. 하지만 요즘은 현금도 가능하니 그 가능성은 열어두기로 했다. 셋째 날, 약간의 변곡점이 생겼다. 점심시간, 윤호 씨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여성 한 명과 만난 것이다. 조수와 나는 미리 입장해 그들과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여성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대화는 전적으로 업무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녀는 윤호 씨를 이사님이라 불렀다. 박 팀장, 오늘 밤 회의 일정 잡아놨지? 네. 피자도 주문해 놓겠습니다. 둘의 관계는 명확히 상하 관계였다. 분위기도 사적이라기보단 긴장감이 돌았다. 그날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는 장면까지 확인한 우리는 일단은 불륜 가능성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쯤 되면 평범한 남편의 모습을 뒤쫓는 내가 더 이상해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조사는 계속되었다. 서진 씨가 언급했던 주말 출장이라는 퍼즐 조각을 맞출 차례였다. 토요일 아침, 정윤호 씨는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들고 아파트에서 나섰다. 나는 조수와 함께 서울역으로 향했고 그의 뒤를 밟았다. 그는 KTX에 몸을 실었고 우리는 같은 열차에 조용히 탑승했다. 열차는 대전으로 향했다. 그의 도착지는 대전의 한바이오 연구단지. 그곳에서 열리는 학술 컨퍼런스의 참석자 명단 속에 정윤호의 이름이 있었다. 명찰을 받고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우리는 근처 커피숍에서 자리를 잡고 건물 안을 관찰했다. 오후 내내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발표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회사 부스를 정리하는 장면도 확인했다. 밤이 되자 그는 근처 비즈니스 호텔로 들어갔다. 혼자였다. 호텔 체크인 내역과 CCTV를 통해서도 확인한 사실이었다. 일요일 아침, 윤호 씨는 다시 서울행 열차에 올랐다. 그 모든 동선엔 단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2주간의 조사가 종료되었다. 우리는 사무실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사진, 음성, 카드 내역, 통화 기록. 불륜이라 단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며도 왠지 마음이 무거웠다. 통화 내역은 업무 관련이거나 가족 간 통화뿐이었고 향수 냄새는 회사 여직원이 쓰는 강한 향수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다. 좁은 회의실에서 오래 머무르면 옷에 스칠 수도 있다. 정윤호 씨는 매일 업무에 충실했고 약속이 있어도 공개된 장소에서 만났고 그조차도 대부분 업무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서진 씨의 확신은 단순한 오해의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그녀는 직접 봤다고 말했고 감정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닫으며 혼잣말했다. 이건 너무 깨끗하다. 너무 깨끗한 건 오히려 더 수상한 법이지. 조사는 일단락되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불편함이 남았다. 단순히 의심이 틀렸다고 보기엔 뭔가가 빠져있는 기분이었다. 이번 사건은 단지 불륜을 밝히는 일이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조사가 끝난 다음 날 나는 결과 보고서를 책상 위에 정리해두었다. 사진,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출장 확인서까지.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불륜이라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한서진 씨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모습은 첫날과는 전혀 달랐다. 부드럽던 표정은 사라지고
화려한 메이크업에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 눈빛엔 이상한 기대감이 맴돌았다. 결과 나왔나요? 증거는 확보하셨죠? 나는 준비해둔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네. 2주간 정윤호 씨의 동선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륜으로 보일 만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어떤 여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날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추가 조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그러곤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었다. 아니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놓친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더 이상 조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비용은 송금할게요. 이 일은 잊어주세요. 그녀는 허겁지겁 가방을 들고 일어섰고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내게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조수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이런 결과면 안도하거나 기뻐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화를 내다니요. 마치 남편의 불륜을 원했던 것처럼 나는 창가로 걸어가 그녀가 주차장을 가로질러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다. 마음속 어딘가에 꺼림칙한 감정이 머물렀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2주 뒤 오후 늦은 시간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 순간 나는 바로 알아봤다. 깔끔한 셔츠 차림, 날카로운 턱선,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 정윤호 씨였다. 혹시 상담 가능할까요? 나는 동요를 감추고 자리를 권했다. 그는 조심스레 들어와 앉았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신 후 말했다. 제 아내 서진이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최근 몇 달 사이 아내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평일에도 자주 외출하고 쇼핑을 한다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고 전화는 항상 숨기듯 받고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까지 갑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근엔 옷도 화려해졌고 화장도 전보다 훨씬 진해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갑자기 제 일정에 유난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단 겁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심지어 제 휴대폰 비밀번호까지 몰래 알아낸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감정은 억눌려 있었지만 눈가엔 깊은 피로와 혼란이 배어 있었다. 며칠 전엔 대놓고 묻더군요. 당신 다른 여자 있어? 라고요. 그는 쓰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제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확신하는 눈빛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의심하게 됐습니다. 혹시 서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침묵이 흘렀다. 나는 조용히 메모장을 꺼내 그의 말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의 진짜 얼굴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다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정윤호 씨가 아닌 그의 아내 한서진 씨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아침 9시 30분 조수와 함께 그녀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다. 그녀가 말한 요가 수업이 있는 화요일 오전이었다. 10시 정각 한서진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블랙 레깅스에 연보라색 운동 재킷, 어깨에는 요가 매트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탔고 우리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그런데 차량의 방향은 요가 센터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차는 강남 중심부를 지나 고급 호텔 앞에 멈췄다. 여긴 요가 센터는 아닌데요. 나는 조수에게 신호를 보낸 뒤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호텔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요가 매트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10분쯤 지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그녀가 카페 구역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한 남성이 등장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뺨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고 두 사람은 커피를 앞에 두고 나란히 앉았다. 대화는 조용하지만 친밀했고 손을 마주 잡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30분 후 두 사람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더 이상 숨김이 없었다. 곧 그들은 객실 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나는 가슴 깊숙이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제야 진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기분이었다. 2시간 후 그들은 다시 로비에 나타났다. 한서진 씨는 재킷을 걸쳐 요가복을 가렸고 남성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메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바로 조수에게 지시했다. 남자 따라가. 정보 확보해. 그 남성은 호텔을 나와 인근 오피스 건물로 향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땐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고
우리는 접수처를 통해 그가 있는 사무실의 이름을 알아냈다. 청명법률사무소. 그의 이름은 백상민. 47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주로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을 전문으로 활동해온 변호사였다. 사무소는 고급스럽고 규모도 작지 않았다. 서진 씨와의 관계는 예상 외였다. 그는 그녀의 대학 선배였고 남편 정윤호 씨와도 동문이었다. 내가 이 사실을 확인했을 때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한서진, 백상민, 정윤호 세 사람은 모두 같은 학교. 그리고 지금 서로 얽히기 시작했지.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 앉아 그날의 기록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무언가가 얽혀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왜 서진 씨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남편의 불륜을 찾으려 했을까요?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분명 그녀는 누구보다 확신에 차 있었고 누구보다 간절해 보였다. 그런데 그 간절함은 남편의 죄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설계하는 사람의 절박함에 더 가까웠다. 나는 서류 파일을 다시 꺼내어 그녀가 첫 상담날 조심스럽게 건넸던 흐릿한 호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장소는 어디선가 본 듯 익숙했다. 엘리베이터 위치, 로비 조명, 바닥 타일 패턴,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다. 바로 그녀와 백상민이 자주 만났던 강남의 그 호텔이었다. 이걸 왜 굳이 증거로 냈을까? 처음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의심은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그녀는 사진의 흐릿함을 이용해 남편이 호텔에 드나든 것처럼 꾸몄다. 게다가 사진 속 장소는 다름 아닌 그녀가 백상민과 자주 만났던 호텔이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위장이었다. 그 정교함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서서히 퍼즐 조각을 맞춰갔다. 그녀가 그토록 집요하게 남편의 불륜을 주장했던 이유는 실제로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백상민 변호사가 있었다. 나는 조수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둘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해. 며칠 후 기회는 찾아왔다. 금요일 저녁 백상민과 서진은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을 넣었다. 우리는 미리 인접 룸을 확보해 장비를 설치했고 벽 너머로 그들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다. 그 탐정 진짜 무능한 거 아냐? 내가 봤다니까. 근데도 못 잡았대. 서진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내가 본 게 아니라 내가 연출한 거잖아. 백상민은 낮은 목소리로 응수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렇게 말했다. 윤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바람 같은 건 안 피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들은 애초부터 남편 정윤호의 불륜을 의심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불륜을 만들어내기 위한 계획이었다. 서진이 의뢰를 맡긴 건 진실을 찾기 위한 게 아니라 거짓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럼 어떡하지? 증거 없이 소송 걸면 불리하잖아. 계획 다시 짜야지. 그 집은 15% 절대 놓칠 수 없어. 나는 그 순간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정윤호 씨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 15%는 현재 시장가로 수십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다. 게다가 강남 아파트, 외곽 별장, 외제차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백상민,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그 구조를 설계해준 공범이었다. 나는 녹음 장치를 껐다. 조수와 눈을 마주쳤다. 조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그림이 보이네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조수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핸들 위에 양손을 얹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윤호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는 아내를 믿고 있었다. 변화에 혼란스러워했고 스스로를 먼저 의심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떤 진실 앞에 서야 할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정윤호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가능한 빠른 시간에 뵙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따사로운 햇살이 창가로 비치고 있었지만 내 손에 들린 자료와 장비는 냉정하고 무거웠다. 문이 열리고 윤호 씨가 들어섰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결과 나왔나요? 나는 말없이 노트북을 켜 그에게 내밀었다. 영상과 사진, 녹음 파일이 차례로 재생되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호텔 로비에서 마주한 두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포옹하는 장면, 강남 아파트의 출입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에서의 대화 녹음.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다문 채 숨만 쉬었다. 수진이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굳게 눌러 담은 분노와 슬픔이 엉켜 있었다. 네. 그녀는 남편분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기 위해 불륜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덧붙였다. 회사 지분 15%, 시장가로 수십억 원, 강남 아파트, 외제차 별장, 그리고 두 아이의 양육권까지.
백상민 변호사는 그녀의 대학 선배이자 동문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전략적 조언과 실행에 함께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준비하겠습니다. 단단히. 나는 그에게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피해자이자 이제부터는 반격을 준비해야 하는 당사자였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나는 오랫동안 책상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나 또한 수많은 사건을 접했지만 이토록 교묘하고 철저히 계산된 함정은 드물었다. 한서진은 단순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감정과 법률을 동시에 활용해 함정을 설계했다. 그리고 정윤호, 그 남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랑했던 아내의 시나리오 속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내가 이 직업을 택한 이유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지만 때론 진실이 너무 잔인해서 입을 다물고 싶어질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진실을 마주하고 정리하고 꺼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니까. 다음 날 아침 의뢰인 정윤호에게 조사 결과를 전하는 날이 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살은 평화로웠지만 오늘 전달할 진실은 냉혹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윤호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가 앉자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꺼내 사진과 영상, 녹취 자료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모든 장면을 되짚었고 끝내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토록 절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을 지나온 자의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그는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했고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증거 정리에 착수했습니다. 나는 그가 보여준 냉정함과 결단력에서 다시금 이 사건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서울가정법원. 긴장 속에 시작된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법원은 원고 한서진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는 원고로 판단되며 법정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한서진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얼굴빛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 피고가 보유한 회사 지분의 15% 가운데 원고에게는 전체 회사 지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곧 그녀가 기대했던 지분 대부분을 상실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은 피고 정윤호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주 1회 면접 교섭권을 갖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정윤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용한 승복과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반면 한서진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순간순간 그의 눈빛은 남편을 향해 억울함과 분노 혹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더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길 나는 윤호 씨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앞으로는 회복과 치유만 남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라도 진실된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며칠 뒤 한서진과 불륜 관계였던 백상민 변호사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상간소송이 접수되었고 그의 법률사무소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때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입소문이 났던 사무소였지만 이번 판결 이후로는 의뢰인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내부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했고 주변에선 청명 법률사무소의 존폐가 위태롭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스스로 쌓아올린 모든 신뢰와 커리어를 함께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사건 파일을 닫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 이 사건은 종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겪으며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도착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탐정으로 일하며 수많은 거짓과 배신을 목격해왔지만 결국 진실은 항상 그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부부, 성공한 남편과 세련된 아내.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용한 일상 속에 숨겨진 균열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며 의뢰를 했지만 정작 진실은 정반대였고 그녀 자신이 치밀한 계획 아래 남편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치밀함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사실만을 추적하고 그 결과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누군가의 편을 들지 않는 태도.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예외였습니다.
정윤호 씨가 아내를 믿고자 했던 그 순수한 마음,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려 했던 그 자세는 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진실은 늘 한쪽만의 잘못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관계는 복잡한 감정의 얽힘 속에 존재하기에 때로는 잘못된 판단이 파국을 불러오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도 사람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사건이 끝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거리를 걷고 의뢰인을 만나고 또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불륜, 어떤 날은 실종, 어떤 날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늘 되묻습니다. 사람은 왜 서로를 속이는가?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그 실마리를 찾아 어딘가에 진실을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서진 씨와 최 변호사의 계획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요? 정윤호 씨는 처음부터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던 걸까요? 이처럼 진실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 일이자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사건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실이 꼭 모두를 구원하는 걸까? 지훈 씨는 진실을 마주했지만 그 끝에서 얻은 건 상처투성이의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거짓의 굴레 속에서 허우적대던 자신을 끊어낼 용기도 가졌습니다. 수연 씨의 배신, 준호 씨의 계산, 그 모든 게 너무도 차가웠지만 그래도 전 믿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군가는 진심을 알아봐 줄 거라는 걸. 이 일은 끝났지만 제 일은 계속됩니다. 언젠가 또 다른 진심을 마주하기 위해서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